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왔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날카로운 상처가 되기도 한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듯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남자의 삶입니다. 젊은 날 가족처럼 따뜻한 작은 공장에서 인연을 만났고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 성실함으로 쌓아 올린 공장과 두 아들, 그리고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내. 통장 잔고 영원. 그 한 줄이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내의 실종. 그리고 뒤늦게 밝혀진 충격적인 과거. 협박, 빚 도망, 파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그는 두 아들만 바라보며 다시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수개월 끝에 찾아낸 아내의 진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부터 펼쳐질 더 큰 사건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만약 삶이 한 번 더 무너지고 한 번 더 속고 한 번 더 배신당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잔잔했던 일상이 뒤틀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비밀이 차례로 폭로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믿을 수 없는 실화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공장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을 때 민호는 자신이 이렇게 오래 그곳 사람들을 기억하게 될 줄은 몰랐다. 경기도 모 지역에 있는 작은 제조 공장. 겉보기에는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창고 같았지만 그 안은 매일같이 사람들의 웃음과 기계 소리가 섞여 돌아가는 활기찬 공간이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이 정말이었다. 사장과 사모님, 큰아들, 작은딸, 사촌 동생들까지. 식구들이 모두 함께 일하고 있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마치 먼 친척이 찾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끼워주는 분위기였다. 민호는 그곳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다. 단순 작업부터 힘쓰는 일까지 모두 맡았다. 일을 배우는 동안 사모님은 점심시간마다 반찬을 더 퍼주었고 사장님은 일이 서툴러도 크게 혼내기보다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천천히 해. 라며 격려해주곤 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작은 딸 지연은 유난히 따뜻한 사람이었다. 지연은 밝고 예의 바른 성격이었다. 작업대 위에 떨어진 작은 볼트를 줍고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던 모습, 쉬는 시간에 종종 커피 믹스를 하나 챙겨오며 힘들죠? 그래도 잘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던 모습. 처음엔 그냥 친절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그녀의 눈빛이 점점 더 자주 자신을 향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연이 퇴근길에 나란히 걸으며 말했다. 민호 씨는 참 성실한 것 같아요. 우리 아빠도 늘 칭찬해요. 저 친구는 어디 가도 성공할 친구다라고.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날 민호는 처음으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졌다. 밥을 함께 먹는 횟수가 늘었고 작업 중에도 서로를 챙기는 눈빛이 늘었다. 결국 민호는 결심했다. 더 미루면 후회할 것 같았다. 공장 뒤편 저녁 해가 내려앉던 그 시간.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지연 씨, 사실 저 많이 좋아했어요. 오래전부터. 지연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민호 씨 마음.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연인이 되었다. 연애 기간은 길지 않았다. 지연의 부모도 민호를 좋아했다. 성실하고 거짓 없는 사람, 무슨 일을 맡겨도 책임감 있게 해내는 사람. 그런 이미지 덕분이었다. 결혼식은 크지 않았지만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다. 친척들, 공장 식구들, 친구들 모두가 웃으며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 결혼 후 민호는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모 지역으로 내려가 작은 공장을 차렸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손재주 있고 부지런한 민호에게는 그 공간조차 충분히 넓은 꿈의 시작이었다. 지연도 민호를 따라 내려왔다. 새로운 곳, 새로운 환경, 낯선 동네였지만 그녀는 하나도 힘들다는 티를 내지 않았다.
당신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나는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다. 몇 년이 지나자 두 아들이 태어났다. 형제는 건강하고 밝았고 지연은 정성껏 아이들을 키웠다. 민호의 공장은 점점 더 커졌다. 지역 업체들과 계약이 늘고 직원도 조금씩 늘었다. 그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따랐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민호는 진짜 성공할 팔자야. 부인은 참 알뜰하고 성실하다. 두 사람은 참 잘 만났다. 민호 자신도 그렇게 믿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평범하고도 좋은 삶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둘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형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지연은 갑자기 말했다. 생활비가 좀 부족해요. 나도 일할게요. 민호는 조금 놀랐지만 지연의 의지를 존중했다. 그래.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해봐. 그녀는 보험회사에 취직했다. 교육을 받으며 열심히 노력했고 처음엔 실적도 좋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퇴근이 잦아졌고 출근 시간도 불규칙해졌다. 민호가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다. 오늘 상담이 많았어요. 고객들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좀 있어서. 민호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그저 아내가 생활력이 강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라 잘 해내겠지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은 공장 직원들 월급날이었다. 민호는 늘 하던 대로 법인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다. 직원에게 통장을 건넨 후 출금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은행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손님, 잔고가 없습니다. 네. 민호는 웃으며 다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잔고가 없다고요? 직원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다. 잔액 0원. 0원. 분명 수억 원이 들어있어야 할 통장이었다. 오늘 월급을 주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민호는 손이 떨렸다. 입술이 말라붙었다. 귀에서는 직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듯 울렸다. 최근 몇 달 동안 계좌에서 출금이 계속 큰 금액으로 나갔습니다. 민호는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현재 고객에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꽂아 넣은 듯한 기계음만 되풀이됐다. 민호는 일단 집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내의 옷 몇 벌, 화장품 몇 가지, 그리고 지갑까지. 아내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지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지연이 혹시 그쪽에 있나요? 없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어떤 불안이 섞인 듯했다. 민호는 장인 집으로 달려갔다. 용인 근교의 공장 옆 오래된 주택. 장인은 그곳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돈까지 다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인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민호야, 미안하다. 너한테 지금까지 말 못했던 게 있다. 장인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연이는 결혼 전에 한 남자한테 속아서 아이를 하나 낳았다. 민호는 얼어붙었다. 장인은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지연이랑 산 적이 없다. 그 남자 부모가 데려갔다. 지연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민호는 숨이 막혔다. 장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가에는 죄책감이 어렸다. 그 뒤로 그 남자가 계속 연락했다. 너의 과거를 내 남편에게 말하겠다. 그 말로 10년 넘게 돈을 뜯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연이가 보험회사 나간 것도 그 남자 때문이냐고요?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생활비 부족한 게 아니었다. 그 남자. 돈을 더 요구하니까. 지연이는 벌어서 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이번엔 큰 금액을 요구했나 보다. 그러니 도망친 거다. 멀리 아주 멀리. 민호는 주저앉을 뻔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내에 대한 연민.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찾아야 한다.
장인이 말해준 단 하나의 힌트. 아무 데서도 찾기 어려울 거다. 멀리 정말 멀리 가 있을 거다. 아마 남쪽 어딘가. 민호는 며칠 뒤 가방 하나 들고 남쪽으로 향했다. 그 길 끝에서 그는 부산 시내의 작은 호텔에서 혼자 숨어 지내던 아내를 마침내 찾아냈다. 그 여자는 아무와도 연락할 수 없었고 다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단지 두려움과 죄책감에 눌려 도망친 것뿐이었다. 기차 안창 밖에는 회색빛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다. 민호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멀리 가고 싶었겠지. 집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곳으로. 장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멀리 정말 멀리 가 있을 거다. 아마 남쪽 어딘가. 그래서 민호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남쪽 끝 부산행 기차표부터 끊었다. 정확한 정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연이라면 집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갈 것 같았다.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민호의 얼굴도 어두워졌다. 다시 밝아졌다를 반복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공장 통장이 쥐어져 있었다. 잔액 0원. 그 숫자만 떠올려도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거운 건 아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부산역에 내렸을 때 민호는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종소리가 울리고 버스와 택시들이 연이어 들락거렸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연이를 찾을 수 있을까? 막막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다. 집에는 출장 간다는 말만 남기고 나왔다. 아이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지금 이 상황을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민호는 작은 가방 끌면서 싸구려 여인숙과 모텔, 작은 호텔들이 모여있는 골목들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혹시 요 며칠 사이에 혼자 온 중년 여성 손님, 이름은 지연인데요. 민호는 한 건물, 한 숙소마다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닌데요. 그런 손님 없는데요. 숙박 기록은 개인정보라 우리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일부는 무뚝뚝했고 일부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민호는 이해했다. 그래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종이컵 커피를 삼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과연 내가 찾을 수는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보다 무슨 꼴이든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다. 둘째 날, 셋째 날. 소문이 있을 만한 곳은 다 돌아다녔다. 다리 및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부터 여성 전용 고시원, 보험회사 부산 지점까지. 보험회사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도 민호는 말없이 명함을 하나 두고 나왔다. 혹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여기 이 번호로 한 번만 연락 주십시오. 정말 좀 부탁드립니다. 민호의 허리를 굽힌 인사에 직원 한 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흩뿌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저 혹시 보험 부산지점 찾아오셨던 분 맞으시죠? 낮에 들렀던 보험회사였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예, 맞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지연 씨요. 정확한 건 말씀 못 드리지만 근처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 묵고 계신 것 같아요. 직원은 구체적인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대충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도와준 것이다. 정확히 어느 호텔이냐는 질문은 끝내 하지 않았다. 이미 그들도 규정을 어긴 셈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통화를 끊고 민호는 주변 호텔들을 다시 이번엔 더 좁혀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몇 군데를 더 돌다 민호는 비교적 소박한 비즈니스 호텔 앞에 섰다. 카운터에 서 있는 직원에게 민호는 가슴이 터질 듯한 심정으로 말했다. 혹시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체크인한 손님 있습니까? 기대하지 않는 얼굴로 물었다. 여태 수십 번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이었다.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보더니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지금 그분하고 무슨 관계신지 확인해도 될까요? 제 아내입니다. 민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직원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객실 번호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직접 올라가셔서 이 카드를 사용해 보세요. 객실 인터폰으로 먼저 말씀해 보시고요. 규정상 해선 안 될 행동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직원도 남편이 아내를 찾는 사연을 대충 들은 터라 조금은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층수를 누르는 손이 떨렸다. 엘리베이터 안짝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복도에 내려섰을 때 양옆으로 뻗은 복도는 이상하게 끝이 없어 보였다. 카드를 쥔 손에 땀이 배어 나왔다. 객실 번호를 확인하고 그 앞에서 민호는 한동안 서 있기만 했다. 문을 열었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정말 지연이 아니면 수백 가지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지연아. 잠시 아무 대답도 없었다. 혹시 방을 비웠나 싶었다. 민호가 돌아서려던 찰나 안쪽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누구세요? 분명 몇 년을 함께 산 그 목소리였다. 민호의 심장 박동이 한 번에 3-4번은 뛰는 것처럼 요동쳤다. 나야. 나 민호야. 문고리가 덜컥 그리고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문틈 사이로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볼살은 홀쭉해졌고 머리는 엉성하게 하나로 묶여 있었다. 민호. 지연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다. 문이 조금 더 열리며 민호와 지연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서로의 말문이 막혔다. 민호는 먼저 말했다. 너 여기 있었구나. 지연은 입술을 떨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오지마. 오지마. 이 꼴 당신한테 보이기 싫었어. 방 안은 좁고 어수선했다. 호텔 객실 특유의 냄새와 함께 컵라면 용기, 물병, 약봉투 몇 개가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민호는 입을 열지 못했다. 눈앞의 현실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돈 다 내가 썼어. 아니, 내가 쓴 건 아니지. 그녀는 자신을 비웃듯 말끝을 흐렸다. 결혼 전에 나 애 하나 낳은 거 이제야 말해야겠네. 민호는 이미 장인에게서 들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입술이 굳어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연은 계속 말했다. 그 사람, 그 남자. 당신이 모르는 그 사람. 그 사람이랑 살 때 낳았던 아이. 그 집 전 남편 부모이 데려갔어. 나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됐고. 지연의 손이 덜덜 떨렸다. 처음엔 정말 나도 새로 살고 싶었어. 당신 만나고 결혼하고 애들 낳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민호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그런데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이 나를 안 놓아줬어. 결혼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 당신 이름도 공장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돈을 뜯기기 시작했구나. 민호가 힘겹게 내뱉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 주면 내 남편한테 다 말하겠다. 아이 얘기도 다 들려주겠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까발리겠다.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 민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보험회사도 나간 거야.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줄 돈을 벌어야 했어.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처음엔 적은 돈이었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러다 점점 금액이 커졌어. 한 번씩 줄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점점 더. 민호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러다 마지막엔 이번엔 몇 억을 달라고 했어.
당신 회사 통장까지 알고 거기 있는 돈까지 빼오라고 했어. 안 그러면 당신이랑 애들한테 찾아가겠다고. 그녀의 울음이 다시 커졌다. 그래서 정신이 나가버렸어. 당신이랑 애들까지 망가지는 건 보기 싫었어.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 멀리, 아주 멀리. 민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했다. 머릿속 한켠에서는 배신감이라는 단어가 불꽃처럼 치솟았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켠에서는 이 여자도 피해자다라는 목소리가 올라왔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자 그 협박을 감당해왔다는 사실. 그걸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연은 고개를 푹 숙였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볼지 너무 두려웠어. 혹시 바로 내쫓지 않을까? 아이들까지 나 때문에 무너질까 봐. 그래도 말했어야지.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소리는 크지 않았다. 나도 당신 남편이야. 같이 짊어졌어야지. 왜 혼자? 10년 넘게. 말끝이 흐려졌다. 그제야 지연은 민호를 향해 무릎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다. 미안해.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그 말 안에는 10년치 죄책감과 두려움, 고통이 몽땅 섞여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답을 낼 시간은 길지 않았다. 공장 사람들 월급, 지금 공장의 상태, 아이들 마음, 장인의 입장. 모든 걸 고려해야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단 하나의 사실이 그의 가슴을 잡아당겼다. 이 사람은 그래도 내 아이들 엄마다. 그리고 나랑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지연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 괜찮겠어? 당신 정말 괜찮진 않아. 민호는 솔직히 말했다. 솔직히 지금도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속으로는 너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에 지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너를 여기 두고 혼자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민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이들이 엄마를 잃는 걸 나는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도 더 이상 혼자 이런 짐을 지게 두고 싶지 않고.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말 나를 데리고 가줄 거야? 민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라. 뭐든 할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한테 숨기지 말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부부라면. 지연은 마치 마지막 줄을 붙잡는 사람처럼 그 말에 매달렸다. 알겠어. 정말 2번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않을게. 다시 집으로. 며칠 뒤 2사람은 함께 경기도 집으로 돌아왔다. 기차 안에서 둘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고 지연은 그 옆에서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숨소리만 죽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왔다. 아빠. 엄마도 왔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아이들을 껴안았다. 엄마. 어디 갔었어? 우리 엄마 없는 줄 알고. 첫째의 말에 지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아들들. 민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감정이 끝나자 현실이 다시 시작됐다. 공장은 그 사이 잠시 멈춘 상태였다. 민호는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끝까지 솔직히 말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큰 문제가 생겨 회사 자금에 구멍이 났다. 내 책임이다. 라는 말만은 분명하게 했다.
월급은 조금 늦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어렸다. 그러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시간 덕분에 아무도 쉽게 떠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사장님, 저희도 사람인데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장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니니 우리도 쉽게 떠나진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호는 목이 메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허리 숙여 깊게 인사했다. 그날 밤 민호와 지연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속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았다. 지연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는지,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허탈하고 괴로웠는지, 서로를 원망하는 감정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라도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공장은 다시 세워야 한다. 직원들 월급도 꼭 갚아야 한다. 그리고 이 집도 다시 행복한 집으로 만들 것이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민호는 다시 혼자가 아니었다. 도망치던 아내도 버티던 남편도 아닌,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려는 두 사람으로서 같이 서 있었다. 그렇게 한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정이 조용히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골짜기 끝에서 또 다른 이야기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연이 집으로 돌아온 뒤 시간은 겉보기에는 예전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다. 아침이면 밥 냄새가 났고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했고 민호는 공장으로 출근했다. 모양만 보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안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금이 간 유리잔처럼 겉으로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손으로 조금만 세게 주면 언제든 산산이 부서질 것 같은 위태로운 평온이었다. 지연이 돌아온 첫 명절, 민호는 일부러 부인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당신 안 가도 돼. 그래도 며느리인데 내가 안 가면 괜찮아. 애들이랑 나만 다녀올게. 민호의 말투는 비난도 비호도 아니었다. 그냥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지연의 가슴에는 더 차갑게 박혔다. 그래. 그게 편하겠지. 결국 그날 민호는 두 아들만 데리고 용인 장인네와 친척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갔다. 식탁 위에는 예전처럼 음식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밥상머리에서는 예전에는 없던 말들이 오갔다. 지연 씨는 안 왔네. 누군가 일부러 묻는 톤으로 말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오늘은 집에서 쉬라고 했다. 민호가 짧게 답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오기에는 지난번에 돌아다닌 일은 참 힘좋게 하더라. 그 말에 몇몇이 킥킥 웃었다. 누군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못 들은 척했다.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지금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애들 옆에 있습니다. 저도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고요. 그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뭐, 그 집 사정은 내가 알아서 하겠지. 우린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진짜 걱정인지 그저 상처를 후벼 파는 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엄마 얘기 또 나왔어?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다 한다.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둘째가 뒷자리에서 말했다. 그냥 우리가 안 가면 안 되나? 그 말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깔자리에는 그래도 가야지. 우리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그 대답은 아이들을 위한 말이기도 했고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 뒤로 여러 해 동안 집안의 웬만한 경조사에는 지연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삼촌의 환갑, 사촌의 결혼식,
고모의 칠순, 조카의 돌잔치, 초대장이나 전화가 오면 민호는 받자마자 바로 계산부터 했다. 이번에도 혼자 가는 게 맞겠지. 여보, 이번 주에 사촌 결혼식 있다고 연락 왔어. 민호가 말하면 지연은 항상 같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당신이 다녀와. 나는 집에 있을게. 표정에는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나가면 불편해질 거라는 걸. 이라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다들 잊어버리겠지. 민호가 애써 말하면 지연은 허탈하게 웃으며 답했다. 사람들이 제일 안 잊어버리는 게 남의 집 흉본 거랑 한 번 잘못한 사람 이야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호는 가슴이 답답했다. 몇 년이 그렇게 흘렀다. 경조사가 있는 날이면 지연은 일부러 집 청소를 하거나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거나 안 입는 옷을 꺼내어 접었다.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서였다. 한편 공장은 아예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예전의 활기는 없었다. 몇 년이 지나며 조금씩 거래처가 돌아왔고 새로운 주문이 생기기도 했다. 민호는 이제 무리하게 확장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제는 벌만큼만 벌자. 월급 제때 주고 빚 갚고 아이들 학비만 어떻게든 맞추면 그걸로 됐다. 그 말에는 진짜 포기도 있었고 정말 현실적인 결심도 있었다. 지연은 공장에 직접 나가서 일을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서류 정리, 비용 계산, 간단한 문서 작성 등을 맡았다. 민호가 말하면 지연은 늘 같은 말로 받았다. 낼 게 있으면 다 정리해서 알려줘. 나라도 그 정도는 해야지. 민호는 장부를 건네주며 되도록이면 과거의 출금 내역은 넘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가끔씩 지연의 눈에 그 페이지들이 스치면 둘 다 말없이 숨을 고르곤 했다. 이 부분은 그냥 펼치지 말자. 민호가 조용히 말하면 지연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쌓이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남편이 참 사람은 좋은가 봐. 그런 일 겪고도 아직 같이 산다며? 가끔 이런 말이 민호 귀에 들어오면 묘한 기분이 들었다. 좋게 말하면 멋진 남편, 나쁘게 말하면 바보 같은 남자. 정답은 그 둘 사이 어딘가였다. 어느 날 밤 민호가 퇴근했을 때 거실 불만 켜져 있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켜지 않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애들은 방에서 공부해. 민호가 옆에 앉자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 인생을 너무 망가뜨린 건 아닌가 싶어. 갑자기 왜 그런 소리야? 당신이라면 나 아닌 다른 사람 만났으면 힘들게 쌓아 올렸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거잖아.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설픈 위로는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할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지나갔는데 나는 아직도 그 안에 서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한 번 잘못한 사람으로만 볼까봐 어딜 나가도 겁이 나. 그래서 그동안 경조사도 다 안 나간 거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때 당신 나가 있지 않은 게 더 편하긴 했어. 민호가 말했다. 알아. 당신도 난처했을 거야. 근데 민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 이어갔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우리 둘 다 더 상처를 키우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어떤 면에서 당신은 나가면 욕먹는다고 생각해서 집에 틀어박히고 사람들은 안 나오니까 찔리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결국 둘 다 같은 자리에서 서로에게 상처나는 말만 쌓여가잖아. 지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몇 해가 더 지나고 10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은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에 다니고 한 녀석은 결혼까지 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관심은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요즘 애들 어떻게 지내냐? 사위는 어떤 사람이냐? 같은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씩 덮어준 것이었다. 어느 날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번에 조카 결혼식 있지? 응.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토요일. 나도 같이 갈까? 민호는 순간 놀라서 지연을 바라봤다. 괜찮겠어? 괜찮지는 않을 거야. 아마 어색하겠지. 근데 이대로 평생 집에만 숨어 살고 싶지는 않아. 그 말은 지연이 십수년 동안 마음속에 싸매두고 있던 것에서 한 발자국 나아간 결심이었다.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볼지 솔직히 안다. 그래도 이번엔 그냥 그 시선을 견뎌보려고.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 같이 가자. 결혼식장 입구에 들어섰을 때 지연은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다. 식장 벽에 붙은 안내판, 사진 찍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친척들. 그 모든 풍경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낯설었다. 민호가 옆에서 작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우리가 할 일만 하고 오자. 축하 인사하고 밥 먹고 조용히 나오면 돼. 처음 몇몇 친척들은 지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연 씨도 왔네. 오랜만이네. 하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흉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눈빛에 남아있는 애매한 감정들은 있었지만 그마저도 세월과 각자의 사정 속에 조금은 무뎌져 있었다. 축의금을 내고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을 때 지연은 살짝 고개를 숙인 채 앞만 바라봤다. 엄마. 옆에 앉은 큰아들이 작게 말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 말에 지연은 아들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래도 엄마가 미안한 건 안 지나갔어. 그건 이제 엄마 마음속에서 혼자 싸워야 하는 거지. 우리는 괜찮아. 아들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을 함께 버틴 가족의 정이 담겨 있었다. 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지연 씨. 네, 형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지연은 잠시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어 보였다. 네. 그렇지만 이제는 잘 지내려고요. 그 대답에 상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다만 그래, 잘 지내자 우리 하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한마디가 지연에게는 큰 숨 한 번을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 신호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물었다. 힘들었지? 응.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근데 생각보단 죽을 만큼 힘들진 않았어. 그래.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 눈이 너무 신경 쓰여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어차피 내가 한 짓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덜 흔들리더라.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레 웃었다. 이제야 진짜 옆에 서는 느낌이네. 뭐가? 예전에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도 어디론가 또 도망갈까봐 늘 마음 한쪽이 불안했거든. 근데 오늘은 그냥 같이 앉아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다. 지연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는 도망갈 힘도 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둘은 동시에 웃었다. 짧지만 오랜만에 나온 진짜 웃음이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과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지금대로 살아가 보자. 십수년 전 통장 잔고 영원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이 완전히 잊힌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무너졌던 자리 위에 다시 쌓아 올린 오늘 하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오늘이 모여 내일의 평범한 날들이 되어줄 거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연이 결혼식에 나가기 시작한 그해 민호는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예전엔 지연에게 작은 부탁을 해도 손부터 떨리곤 했던 여자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할게 라고 말을 건넸다. 아주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 어떤 변화보다 큰 의미였다. 첫째는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에 취업했다. 둘째는 대학을 들어가면서 제법 어른스러운 말투를 쓰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가족이 모두 모여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둘째가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다 컸어. 엄마 과거 때문에 창피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지연은 놀란 눈으로 둘째를 바라봤다. 그럴 수도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사람이잖아. 둘째는 밥을 푹 찍어 입에 넣고 말했다.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냐는 거지. 그 말에 지연은 젓가락을 놓고 입을 막았다. 너희들 엄마한테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첫째가 말했다. 지나간 일로 평생 죄인처럼 살 필요 없어. 우린 다 이제 어른이야. 그 말은 지연이 십수년간 가슴에 쥐고 살았던 돌덩이를 조금은 내려놓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민호의 공장은 예전만큼 화려한 전성기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출이 생겼다. 새로운 거래처가 하나둘 생겼고 예전처럼 대량 주문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일이 들어왔다. 민호는 무리하지 않았다. 되도록이면 손이 닿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차근차근 해나갔다. 그는 종종 스스로에게 말했다. 예전에는 욕심도 있었지. 그 욕심 때문에 한번 크게 맞은 거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욕심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었다. 지켜야 할 사람들. 함께 버틸 사람들. 그래서 그는 이번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공장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사람들은 그 과정을 보고 말했다. 민호는 참 사람 하나는 제대로 만들었네. 그런 일을 겪고도 저렇게 다시 일어서다니. 그 말들을 들을 때 민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눈물이 났다. 어느 날 밤 공장에서 퇴근해 집에 들어온 민호는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지연을 보았다. 뭐해? 민호가 물었다. 그거 견적서 정리하고 있어. 지연이 웃었다. 이제는 이런 게 어렵지 않아. 민호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소파에 앉았다. 참, 대단하다 너. 왜? 지연이 물었다. 예전에는 이런 서류만 봐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사람이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당연하지 않아. 아직도 지난 일 생각하면 숨이 막히는 날이 있어. 근데 도망가지 않으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런 마음 알아. 두 사람은 그 밤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싸운 것도 아니고 울지도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둘은 서로가 어디까지 지쳐 있었는지, 어디까지 버티고 있었는지 그제야 조금 이해하는 느낌이었다. 지연의 아버지, 장인은 어느 해 갑자기 몸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병원 검진 결과 큰 병은 아니었지만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호와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용인으로 내려가 장인을 챙겼다. 장인은 그때마다 말했다. 민호야, 지연이 내 옆에 잘 있으냐? 내 아버님, 고맙다. 그때 내가 안 데리고 갔더라면 이 집안은 다 무너졌을 거다. 민호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다. 지연이도 이 집 지키려고 많이 힘쓴 사람입니다. 그 말에
장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지연은 옆에서 조용히 느꼈다. 세월은 칼로 베듯 잘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어져 흐른다. 이 가족의 세월도 그랬다. 급격하게 좋아진 날은 없었지만 크게 뒤틀린 날도 없었다. 그저 날마다 조금씩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첫째는 결혼해 새 가정을 꾸렸다. 새 며느리는 밝고 상냥한 아이였다.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 지연은 걱정했다. 혹시라도 우리 집 이야기 들으면 어색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남편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라고요. 그 말에 지연은 목이 꽉 메었다. 둘째도 직장을 잡고 집안 어른 역할을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다. 엄마, 이거 내가 할게. 엄마, 장 보러 갈 거면 같이 가. 아빠는 오늘 쉬게 하고 내가 공장에서 도와드릴까? 그 따뜻한 말들이 지연에게는 십수년 전의 죄책감을 조금씩 씻어내려가는 작은 빛처럼 느껴졌다. 민호의 공장은 이제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단하다고 말할 수는 있었다. 직원 3명, 거래처 4곳, 그리고 꾸준한 생산량. 적당히 바쁘고, 적당히 여유 있고, 적당히 안정적인 지금의 공장 규모가 민호에게는 더 편했다. 어느 날 직원이 말했다. 사장님, 요즘은 표정이 참 좋아지셨어요.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살아볼 만한 맛이 나야지. 직원은 농담처럼 말했다. 사모님 덕 아니겠습니까? 민호는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다. 맞지. 그 말의 의미를 아무도 깊게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민호와 지연은 오랜만에 단둘이 마트에 갔다. 카트를 밀며 천천히 지나가던 중 지연이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둘이 돌아다닌 게 언제였을까? 민호는 계산을 하듯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애들 초등학생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겠네. 지연은 웃었다. 그때도 마음 편하게 다닌 게 아니었지. 맞아. 그때는 항상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느낌이었으니까. 이제는 조금은 편해졌어. 민호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버텼다, 우리. 지연이 말했다. 버티는 것밖에 못했지. 버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민호는 지연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혼자 끌어안지 않고 까치 걷는 거. 그게 삶이지. 지연은 민호의 눈빛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나도 이제는 당신 옆에서 제대로 살고 싶어. 지금도 살고 있잖아. 이 이야기가 남긴 교훈. 민호는 가끔 이 모든 시간을 되돌아본다. 통장 잔고 영원에서 가족이 무너질 뻔했던 순간. 지연이 사라졌던 여름. 호텔방에서 주저앉아 울던 그녀. 지연을 데리고 돌아온 첫날의 공포와 혼란. 친척들의 수군거림. 아이들의 눈물. 그리고 다시 가족이 하나로 서기까지의 긴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민호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했다. 가족은 완벽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같이 버티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다. 민호는 지금도 아침마다 공장 문을 열고 밤이면 지연과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한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어느 봄날 민호와 지연은 용인에 있는 장인의 집을 찾았다. 장인은 예전보다 더 약해져 있었지만 그날따라 표정이 밝았다. 민호야, 지연아. 와줘서 고맙다. 민호와 지연은 장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 시간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상처들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세 사람 모두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시간을 덧칠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다시 사는 거 잘하고 있지? 지연은 그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응,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과거의 그 어둠은 이제 그저 기억일 뿐. 오늘의 평온은 그 기억을 견디고 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보상이었다.